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차.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와, 여기까지 드디어 여러분들 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네, 완강했으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그죠?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그 시험 한 달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최태성 1TV에서 여러분들 코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지금 숙제로 내줬을 거예요. 아마 D-20일 때 요거 완강 딱 하고 이제 기출로 들어가자 라는 숙제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기출 500제 시대별 기출, 이 기출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적응력만 올리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선배들이 다 검증된 내용들이니까 대단하시고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스스로 맛있는 거 좀 쏘십시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뭐 맛있는 거라도 내가 대접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저 배달 시켜가지고 아주 매운 떡볶이, 매워야 돼. 아주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왜냐면 기억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한능검 완강을 했더니 내가 정말 매운 떡볶이 죽는 줄 알았다 야. 뭐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한번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멋지게 한번 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단지 역사 사실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관점들을 좀 건강한 시선들을 좀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더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완강하시고요. 합격하신 다음에 역사의 쓸모 또는 일생일문 합격하면 그 책 앞에다가 딱 합격 증서 국편위에서 나온 거 붙여놓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인하러 갑니다. 제가 전국 강연 가니까요. 그때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 우리 별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자, 경제와 통일 나누어서 정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에서는요, 뭐 앞에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반민특위, 그다음이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그다음에 농지개혁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경제 파트에 농지개혁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한헌법에 의해서 이 농지개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방법은요,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유상매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은요. 유상매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토지를 마음껏 가질 수가 없고, 3정보 이상은 무조건 국가에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사실 이제 이승만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해서 돈 대신 지가 증권을 줍니다. 땅값이 지금 이거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서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100만 원 증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가증권이 엄청 싸게 나오죠. 이 엄청 싸게 나온, 전쟁통에 엄청 싸게 나온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회사를 세우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두산, SK, 다 이게 그 당시 그 지가증권들 이렇게 싸게 나왔을 때 요거 모아가지고 공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다 연결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줘야죠. 이제 땅을 거둬들였으니까 나눠줘야죠. 방법은 역시 돈을 받고 팝니다. 1년 생산량의 150%. 예를 들면 뭐 그 땅값이 얼마냐? 그 땅에서 쌀 100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그 땅값은 150가마 값을 받고 이제 주는 거예요. 이걸 5년 분할, 5년 동안 나누어서 갚도록 하는 이런 모습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했는데요.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치적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식민지 지주제를 청산하는 그런 어떤 계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제 식민지 당시 그 지주제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또 귀속 재산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 이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돈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승만 정부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잉여 농산물, 뭐 면화라든지 설탕, 밀가루. 근데 여러분들 면화, 설탕, 밀가루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색깔이 하얗다. 네,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세 가지 하얀 산업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설탕으로 출발한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네, 제일제당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 그 대기업들의 어떤 출발들이 다 이런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의 그 하나 아래쪽에 좀 적어 넣으세요. 예, 사회 쪽에서 특히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문맹이에요, 문맹. 이 문맹 퇴치 5개년 계획, 문맹 퇴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그렇죠? 예, 문맹 퇴치. 그리고 이때 이제 초등교육 의무화. 예. 초등교육의 의무. 초등의무교육. 예. 초등의무교육. 이게 이때 이루어지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의무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는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치적 두 개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초등 의무교육, 두 번째는 독도 그 평화 라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 초등 의무교육은 왜냐면 여기서 이 초등 의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0년대 이들이 산업 역군이 되면서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글을 읽지 못하고 셈을 하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이게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치석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초등 의무교육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승만 정부 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박정희 정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박정희 정부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 기적의 신화를 썼던 그 정부가 바로 이 박정희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화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60년대는요. 박정희 정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일 수교를 맺고 베트남 파병하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돈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경공업부터 출발합니다. 경공업. 경공업 뭐예요? 뭐 신발 만드는 거, 가발 회사, 옷 만드는 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우리의 경쟁력은 뭐냐면 싼 노동력입니다. 싼 노동력. 네. 지금도 여러분들 왜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택 보시면 어디예요? 뭐 메디 인 뭐 베트남, 뭐 메디 인 차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임금이 싼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메디 인 코리아가 어디 있어? 메디 인 코리아는 고급이지 지금. 왜냐하면 인건비가 얼만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때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저임금입니다. 근데 이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유지가 돼요? 임금이 싸니까 먹는 것도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고가 정책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민들 죽어나는 거고 노동자들 죽어나는 거지. 예, 정말 이게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 노동자 농민들을 정말 갈아가지고 정말 만들어낸 그런 한강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금은 제가 얘기했죠. 한일 수교나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또 파동 노동자 돈을 좀 빌려와야 되는데 누가 이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인건비를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독일에 갔던 노동자들, 광부라든지 간호사들. 네.
독일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 깊은 좀 위험한 곳까지 들어갔던 일을 했고요. 시신 닦는 일부터 시작했던 아주 험한 일부터 시작했던 이 당시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가 이제 그 분기점이 됩니다. 넘어간 경계선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자금들을 가지고 경부 고속국도가 놓여집니다. 이게 물류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류가 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임금 60년대 이 저임금이 굉장히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70년대 이 전태일 분신 사건에서 벌어지죠. 전태일 분신 사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싸웠던 그 모습들.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전태일 이 정말 이때 이 외쳤던 주장이 여러분들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쉬게 해달라.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지금은 주 5일째 토요일날 일요일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쉬게 해달라. 그리고 하루 노동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하게 해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 8시간 노동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 주장을 듣고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 5일제라든지 이제 주 4일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이 노동 조건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 이분들의 희생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저임금 저고가, 특히 저고가 때문에 모두 다 이 도시로 올라와요. 그런 과정 속에 도시가 미어 터지는 거야. 미어 터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71년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1971년도.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왜 나온 거냐면 광주는 여러분들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주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IT, 대한민국 IT의 심장 어디입니까? 판교죠, 판교. 성남시 판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이 최첨단 그 도시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 그 성남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광주 대단지 사건. 성남은 그냥 허벌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 특히 이제 청계천 쪽에 몰려든 그런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가난한 빈민들, 그 빈민들을 이곳에 이 성남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켜. 오면 뭐 아파트도 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켰는데 아파트는 무슨 아무 기반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그래서 들고 당한 거예요. 못 살겠다 하면서 들고 갔던 그런 광주 대단지 사건이 또 71년도에 벌어지기도 했다. 참 이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그 과도기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일어나면서 이제부터 이제 시드머니, 돈을 좀 모은 거야. 그 모은 걸 가지고 중화학 공업에 투자합니다. 이제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간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중화학공업이 70년대는 중화학공업, 60년대는 경공업. 돈이 없으니까 경공업, 시드머니 가지고 중화학공업. 그 비전을 바꾼 거예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를 77년도에 달성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정말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72년도에 83 조치라는 게 있어요. 72년도에 83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채 동결입니다. 뭐냐면 당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죠. 이 대기업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사채. 사채는 여러분들 이자가 엄청 세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그냥 빚 갚는 데만 쓰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사채 빚을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갑자기 이 경제적 관계 속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빚을 그냥 기업들이 빚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투자가 더 가능해졌고 그게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사채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진짜 이 시기가 지금 정상적 자본주의 사회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8월 달이에요. 예. 7월 달에 7.4 남북 공동성명, 8월 달에 8.3 조치,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유신. 와, 72년도는 정말 정말 이게 뭐 그냥 눈 뜨고 나면 그냥 엄청난 사건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고 있더라. 근데 70년대 쉽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73년, 78년 되게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예요. 기름값이 싸야 돼. 근데 이 오일 쇼크는 뭐냐면 중동 국가들이 뭐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일 가격, 기름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 타격이지. 그지? 근데 그때도 특히 73년도 1차 오일 쇼크 때는요.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 중동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서 건설업. 한국인들이 맡기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죠. 한 3, 4년은 걸려야 되는 건물들을 막 1년 만에 막 세워내는 거야. 왜? 우리는 밤새서 하거든. 그 나라는 밤새서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건물 하나 짓는데 밤새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노동시장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선진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밤을 새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내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오일 달러라고 하죠. 오히려 중동에서 돈을 벌어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 정말 좀 비정상적 상황이긴 하지만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말고 사회면에서 요 60년대 요 사회면에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좀 추가를 좀 시켜 놓을게요. 그게 뭐냐면 교육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 게 뭐냐면 이게 무즙 파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즙 파동 사건. 우리가 정말 교육 하나만큼은 이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중학교도 여러분들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난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일본 학생보다 커요. 근데 이 시기에 일본 학생 비교할 때 우리가 작아. 왠지 아세요? 한창 가야 될 그 중학교 나이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과정 속에서 무즙 파동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엿을 만드는데 무즙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온 거야. 그 중요한 시험에, 입시 시험에. 근데 무즙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오답인데 학부모들이 이 시험이 나간 다음에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왔어. 먹어봐라. 무즙으로 엿 만들어진다. 엿 먹어봐라. 이때 엿 먹으러만 나온 거예요. 엿 먹어봐라. 이거 무즙으로 만든 거다. 이게 막 소송까지 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래야 되냐 이거.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입시가 중학교 입시 요 입시가 폐지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있었으니까 중학교 입시가 이게 결국은 폐지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68년도가 여러분들 왜 그 김신조 넘어오고 푸에블로 사건 있고 울진 삼척 무장 공비 투쟁 막 밀고 내려오고 막 그랬죠. 68년도 가장 한반도의 가장 그 불안한 시기였다고. 그때 이제 뭐 향토 예비군도 이제 이때 만들어지고요.
향토 예비군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국민교육현장. 국민교육현장도 뭔가 이제 우리를 하나로 좀 묶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겠죠. 다 그런 영향 속에서 68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어떤 배경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추가로 하나 60년대 그 라인에다가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박정희 정부 봤고요. 다음 이제 경제 파트 전두환 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요, 야, 이건 또 이게 웬일이야? 전두환 정부의 어떤 타이틀, 박정희 정부의 경제 타이틀은 한강의 기적. 전두환 정부의 그 경제 타이틀은 뭔지 아세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제일 잘 나갔어요. 왜냐면 그때 그 세계적으로 3조 호황의 시기였어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돈을 빌린데 되게 싸. 이자가. 게다가 달러도 싸. 게다가 기름값 싸. 이러면 우리한테는 완전히 수출하는 나라로서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부터 엄청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라는 수식어가 또 전두환 정부 때 또 붙어요. 경제 파트로 보면요. 하여튼 우리는 좀 성장기 접어들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를 거쳐서 쭉쭉 올라오는 거죠. 개발도상 국가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좀 누리면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정말 부지런한 국민들, 정말 이 덕분에 이런 어떤 그 기적들을 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그 경제 성장을 써보면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를 그냥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어떤 베너핏. 알았어, 그냥 너희들은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좀 봐줄게. 이제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야, 너희들 잘 살잖아. 언제까지 혜택 받을 거야?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개방 압력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 진통기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선진국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최저임금법. 감독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호호, 감독님 지금 받아야 될 돈인데, 9천 얼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9천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전두환 정부 때 처음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박정희 정부 때 그 전태일 분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노동 조건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로 들어오면요, 이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금융실명제, 와우. 저녁 시간대였어요. 전 무슨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특별 담화문, 김영삼 대통령 특별 담화문. 갑자기 정말 속보로 뜬 거예요. 와, 뭐야? 저녁 시간대에 이거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오늘부로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 이름으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걸 땅 때려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내가 기억난다. 우리 집 통장 이름이 최씨 가문 통장. 이름이 최씨 가문이야. 그런 식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때는요. 그럼 최씨 가문 그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누구 돈이야? 모르지 뭐. 그러니까 돈의 주인공을 모르는 거야. 이러면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벌어지죠. 지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무조건 이름으로. 그 돈은 누구의 돈이야. 이게 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왜? 이걸 갑자기 안 해버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할 거예요. 돈을 뺀다든지 그걸 못 빼게 하려고. 바로 그냥 금융실명제. 엄청났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OECD에 이때 가입을 하죠. OECD에 이때 가입을 하죠. 선진국 클럽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어떤 개도국 그 지위 속에서 좀 많이 봐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거두어들이고 선진국
대학과 똑같이 개방하고 똑같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겪게 되죠.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IMF. 정말 IMF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97년도잖아요. 제가 97년도에 대학교를 2월 달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 IMF가 7월인가 8월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 게 뭐냐면 너무 놀란 게 그 IMF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다 가요. 다 가요.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왜? 다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IMF 이후부터 비정규직, 계약직, 와 무슨 뭐 그리고 연봉 뭐 이런 개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정말 달라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외환 부족 사태였죠. 정말 이 자본주의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보여줬던. 기초 체력이 단단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이걸 아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IMF 사태였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죠. IMF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당이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김대중 야당 정부가 들어서는 이제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때가 이제 4.19 혁명에 의해 들었죠. 혁명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야당이 집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의해서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IMF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는 배경이었죠. 뭐 IMF는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선진국 뭐 이거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정책, 정년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 자르는 거 이런 거 유연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그 경쟁에 그 내몰리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뭐 합병, 뭐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게 이제 나오는 배경이 IMF 이후에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에요. IMF 측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 우선 받아주지 않으면 달러 안 주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나라 망하는 건데. 네?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을 다 열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금을 내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나 금융 위기 뭐 이런 위기 왔다 그러면 반드시 뭘 쥐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금이에요, 금. 금을 갖고 있어야 돼, 금.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돈을 갖고 있다? 돈은 휴지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그 베네수엘라 찍어낸 그 화폐 지폐 갖고 뭐 합니까? 가방 만들고 있어요. 예. 왜냐면 고기 하나 살 때 트럭에다 싣고 가야 되거든. 지폐가 휴지야, 휴지. 예. 가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은 언제든 달러를 그 재가치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모으기 운동은 뭐예요? 집집마다 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unbelievable. 미친 거 아니야? 쟤들 왜 저래?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부도 상태인데 금을 갖고 있어야지 금을 내놔? 오 마이 갓. 진짜 이게 참 이게 비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다. 아유, 이때 우리 집도 금 다 내놨는데 그 금 갖고 있으면 지금 얼마야 도대체. 그때 금이 한 돈이 그때 금 한 돈이 한 2,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돈이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건 예,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이제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이런 정리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합의 보면서 했던 노동자, 회사 측, 정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졸업을 합니다. 정말 빨리 졸업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저력인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요. 그래서 FTA 서명하죠. 한칠레, 뭐 한미 FTA는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렇게 FTA 같은 것도 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또 이 참 이 어려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초 그 수급, 왜 기초 수급자들 있잖아요. 이런 제도, 기초생활보장 이런 제도가 이제 이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질본, 지금 이제 질병청이 됐죠. 질병관리본부가 또 이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부서가 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좀 우리가 좀 덕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와 사회 파트를 한번 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통일 문제.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한능검 50번 문제는 통일 문제가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통일 문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 문제에서 그 초석을 놓았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그리고 이 초석 위에다가 단단한 주춧돌을 올려놓았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올린 게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소위 보수 정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대중 정부는 뭐 진보 정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통일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부건 통일은 그 정부의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이 뒤에 소위 나오는 그 소위 그 진보 정부들 역시 항상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 네. 사실 이때 이제 냉전 체제가 좀 이제 그 완화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 남북 대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 왜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나왔던 그 주인공이 그 중국에 가서 이 똑딱 탁구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거 핑퐁 외교라고 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냉전이 완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 역시 계속해서 무찌르자 김일성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 돌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돌파가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는 겁니다. 남북 적시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후락이 김일성을 평양에서 만나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청산가리 두 알 갖고 왔다고. 여차하면 먹고 죽으려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이게 바로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이 방법에 의해서 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통일 원칙.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7.4 남북공동성명 키워드는요. 남북조절위원회예요.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아시죠? 꼭 기억해 두세요. 뭐 물론 제가 이거 앞에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정부의 체제 강화에 활용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건 통일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씨앗을 뿌린 출발이 바로 이 박정희 정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뭐 큰 남북의 어떤 합의를 봤던 그런 사안은 없지만 당시 이 한강이 넘쳐요. 그래서 저쪽 그 망원동 일대가 이 물 범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북한 쪽에서 동포들이 고생하니까 저 수해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이 와요. 그때도 이제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지 고민하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좀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요건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딸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근데 못 만난대. 돈이 있어도 못 만난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보고 싶어. 근데 못 만난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 한반도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모습들로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작은 구석구석을 보면 비정상적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던데 못 만나게 해요? 아들 딸들을 만나고 싶던데 못 만나게 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좀 경청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서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지요. 그 출발이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요,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원칙만 딱 만들었다면 그 원칙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공식적으로 열어가지고 합의를 보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과연 남북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그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관계, 잠정적. 잠깐, 과도기라는 얘기지.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A와 B의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과 북한은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고요. 남북 간의 교류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교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4 남북 그 공동성명 3대 원칙에서 좀 더 풍부하게 지금 남북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관계와 교류를. 자, 근데 특히 여러분들 이때 노태우 정부 때 유엔에 동시가입을 합니다. 이제까지 유엔 동시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정말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 이게 다 이제 박정희 정부 때였던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김일성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그 교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죠. 예, 김정일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특히 김대중 정부의 이 햇볕 정책, 정말 당시 그 정주영 현대 그 명예회장이 그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가요. 트럭에다가 소를 싣고. 사실 여러분들 배에다가 한꺼번에 싣고 가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일부러 트럭에다가 소를 싣고 DMZ를 건너서 휴전선을 건너서 들어가는 모습들. 정주영 그 현대회장이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그때 이제 소판돈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현대라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겠다라고 해서 그 소 한 마리 값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려가지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는 모습. 남북이 통일되면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남게 될 겁니다. 정말 이건 정말 행위예술이다 라는 그 찬사가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죠. 드디어 금강산 바다 쪽으로 해서 금강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때 저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간첩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1.4.5태 때 6.25 전쟁 때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오셨던, 저도 이제 실향민 집안입니다. 실향민 제가 그러니까 2.5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우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제가 이날 정말 너무너무 이건 역사다. 이건 무조건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 이 장면을 확인해라. 이 장면은 교과서에 실릴 것이고 시험에 나올 거다. 분명히 내가 이어난다. 확인해라. 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 평양 순안 그 비행장에서 손잡고 만나는 그 장면을 전교생이 다 보게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교무실에 제가 그날 냉면 쌌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혼났는지 기억합니다, 제가. 예. 왜냐면 이건 역사 사건이거든요. 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요, 남북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연합제가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연합 떠올리세요. 각각의 나라들이 연합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남과 북이 된다. 우리는 이제 그걸 통일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좀 달라요. 북한은 연방제예요. 연방제가 뭐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은 연방. 아메리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연방주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미국 속에 여러 연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 연합은 좀 다르잖아. 유럽 연합은 각각의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는 형태고. 그죠?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연합제를 주장하고요. 예. 근데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남한의 연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형태로 볼 수 있다. 중국적으로 나중에는 연방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는 공통성이 있다. 이거 뭔가 지금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합의를 봤던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결국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개성공단도 열리고 뭐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그죠? 뭐 경의선 개통,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 관광이 또 열립니다. 아까는 해로였잖아요. 6.15 남북 공동을 거치면 이제는 육지로도. 이때는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금강산. 금강산은 금강산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게 설악산 미안한데 금강산 한번 갔다 와 보면 금강산 장난 아니야. 한번 가봐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절경입니다. 절경입니다. 네. 왜 조선시대 선비들이 금강산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이따 한번 가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두 다 민족의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요, 정말 많은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개항기, 그러니까 근현대사만 봐도 개항기의 과제가 신문제로부터 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기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 식민지로부터 해방,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현대사는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식민지인가요? 아니죠. 우리 지금 신분제인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 절대 가난에서 벗어났죠. 지금 대통령 우리 손을 뽑고 있죠. 1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오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왔던 그 역사의 선물을 우리는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이 선물들을 그냥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역시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마음껏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 그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게 많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역사 앞에 선 사람들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출도 푸셔야 되고요. 또 시험 합격하시면 역사의 쓸모나 일생일문도 읽으셔야 되고요. 또 저 최태성 ETV를 통해 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역사를 보는 시선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